안녕하십니까, 이상엽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날이라 더 차분하고 다른 날보다도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대한민국의 계명대학에서 이렇게 목철회 이런 훌륭한 모교 철학 입문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하고 계시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정말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수로서 있으면서도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계신 저는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자인 도시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인문학적인 학문적인 엄청난 후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마치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었냐, 도시가 가지고 있는 부를 문화와 인문학에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대구시와 함께 우리 계명대학교의 목철회가 무궁한 발전을 하기를 정말 기원드립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또 놀란 것은 작년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 짧게나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제 앞에 의자에는 비어 있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상상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게 돼서 가슴 뿌듯하고 한편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정도로 수위를 조절을 할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지금부터 성심껏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큰 틀에서 우리 앞선 지난주에 임동현 박사가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게 짧게, 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직전에 이런 부분인데, 중세의 시기가 언제부터냐? 476년 소로마 제국이 멸망해서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말로는 콜롬보라고 하는데,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또는 어떤 분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자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분들 그냥 러플리 500년에서 1500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기억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그리고요, 이 1000년의 세월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한 500년쯤 지난 뒤에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서서히 다른 물결들이 살아납니다. 망한 뒤에 500년 뒤에. 그래서 약 1000년, 1050년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088년에 이탈리아의 볼로냐에 대학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증표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최초로, 서양의 최초의 대학이 1088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500년, 1000년, 1500년 이렇게 아시면 어디 가서도 다 밀리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문학의 황금기, 저는 이탈리아 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14세기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에 대해 관심이 있고 20세기 시를 관심 있게 공부하고 강의하고 연구합니다. 자, 이탈리아의 황금기는 지금 이렇게 이탈리아 문학의 황금기는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라고 하는 세 명이 거의 300년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0년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이 단테가 이제 1265년에서 321년, 그 다음에 페트라르카가 이때 살았습니다. 이때 살았고요. 그 다음에 보카치오가 이때 살았습니다. 자, 이분들 사이는 거의 39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보지 못했죠. 페트라르카의 아버지하고 단테하고는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고요. 보카치오하고 페트라르카는 9살 차이입니다. 두 분의 관계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돈독합니다. 보카치오가 9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형님 정도가 아니라 스승처럼 모셨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래서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이제 우정을 돈독히 하죠.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는 1살, 2살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이 먹으면 다 친구처럼 지내고, 그런 것처럼 두 분 간에는 정말 이탈리아 문학의 현격한 어떤 그 결과물을 내는데 두 분의 합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탈리아의 대학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088년에 볼로냐라고 하는 도시에서 최초로 대학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1222년에 파도바, 나폴리 대학, 시에나 대학입니다. 1300년대 거의 대부분의 이탈리아 대학들은 명성이 높은 대학들은 다 생겼습니다. 1400년도부터는 이제 그동안 못생긴데 특별한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때가 쏟아부었던 시기라는 거죠. 열정과 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죠. 특히 이탈리아는 다른 분야보다도 인문학이 강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의 소르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신학이 강했고, 이탈리아는 인문학이 강했습니다. 인문학 중에서는 대표적인 학문 하나가 법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페트라르카는 누구인가? 강연집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하려고 하면서 강연집 1, 2쪽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였으니까 오른쪽에 상단에 강연집 또는 쪽만 나와 있으면 그쪽이니까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트라르카의 운명을 많은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이 엄청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감히 부럽다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찬사가 쏟아지는데, 그런 사람들 네 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대와 다음 세대에 미친 페트라르카의 영향은 의심할 나위 없이 매우 큰 것이었다. 사람과 시간과 장소의 세 요소가 그토록 다행히도 일치를 본 경우란 드문 것이다. 베시네테라고 하는 르네상스 연구가인데요. 이분은 서양 문화에 있어서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의 중요성을 말할 수 없이 크게 평가하고, 그들은 시인, 학자, 학문 공화국의 일원이라는 르네상스 모델을 확립하였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서구 문명의 이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자, 빗토레 브랑카는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당연히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이 시대의 이제 전문 연구가죠. 명성이 높은 그는 페트라르카를 현대 서정시의 아버지이며 인문주의 문명의 아버지라고 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윌킨슨 같은 분은, 이분은 어떤 면에서 얘기하면 정말 이탈리아의 학자들도 참고를 해야만 되는 페트라르카의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은 이탈리아 교수들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정말 좋은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야말로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간이었으며 전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페트라르카는 아름다운 것을 열망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페트라르카는 평생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이 위기의 14세기에 이제 찬란했던 부나 명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그 다음에 인생의 갈림길, 페트라르카의 인생에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철학과 문학, 성찰과 문학, 여기에서 인간의 죽음이라든가 페트라르카가 가지고 꿈꿨던 욕망이라든가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수많은 스승들 중에 두 분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3쪽에 보시면 안타깝게도 1300년대에 종교가 이랬어요. 고대 기독교 교회는 신자들이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맺어진 공동체였으며 신자의 사회적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반면에 중세교회는 기도를 전문 직업으로 하는 성직자들에 의해 구성되고 성직자들 사이에도 계층이 생겨났다. 이 뒷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분이 생겼다는 것은 괜찮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위기가 생기는데 어떻게 되냐면 11세기까지도 성직자가 되는 과정에 왕과 강력한 세력가들이 토지를 이용하여 서임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세력가들의 눈치를 보게 된 성직자가 사제로서의 소임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직자의 규율과 도덕성이 해이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황과 황제 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마다, 이탈리아는 476 로마가 멸망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 1861년에서야 통일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약 1400년 동안 거의 국토가 작은, 우리 요즘 말로는 도시국가 아니면 영주들, 군주들이 다루는 작은 국가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 지역에 파벌 싸움을 부추기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파벌 싸움은 점차 왕권 강화와 확장에 따라 서로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가문의 전통, 긍지, 유대감, 명예, 그리고 지지자들의 충성심 등으로 뭉치게 되고 파벌로 통합되었던 것이다. 자,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뭐 다른 데 빼고 일단 그 르네상스,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할 때 이야기가 되는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교황파와 황제파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피를 불러일으키는데, 황제파를 이제 교황파라는 것은 교황을 지지는 해요. 그러나 교황파가 또 흑파와 백파, 둘로 또 나눠집니다. 백당은 교황의 존재라든가 교황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존중을 하고 하는데 제대로 된 교황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황이 바르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단테나 페트라르카나 보카치오가 살았던 시대에 유명한 보니파키우스 8세라고 하는 교황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단테, 페트라르카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다 추방당해요. 결과적으로. 자, 그런 이제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페트라르카 집안도 부패한 교회와 교황을 비판적인 백당에 속했는데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백당파들을 피렌체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단테의 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프란체스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아버지는 피렌체에서 대대로 공증인을 해오던 직업이었어요. 공증인이라고 하면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돈도 잘 벌고요,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업처럼 이어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페트라르카의 아버지는 피렌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피렌체에서 70km 정도 밑에 떨어져 있는 아레쏘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와서 고향 피렌체가 정상화되면 바로 들어가서 이제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로 갔어요. 그런데 풀릴 기미가 안 됩니다. 자, 아레쏘라는 곳에서 이 도시도 굉장히 아름답고 볼 게 많은 도시입니다. 명인들이 많이 나온 도시고 1304년에 페트라르카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을 이끌고 망명 중에 페트라르카가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아래쪽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피렌체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프란체스코 아버지도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면 프로방스 지방의 아비뇽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피사를 거쳐서 토스카나의 한 도시입니다. 피렌체보다 작은 도시 시에나 피사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마르세유, 그러니까 프로방스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비뇽까지 이제 가서 아비뇽에 그 당시에 아비뇽 유수 때문에 교황이 계셨어요. 교황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인은 자기의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로마 바티칸에 있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요즘 말씀드리는 바티칸 성당, 거기에 교황청이 있지 못하고 교황청이 약 70년 정도 아비뇽에 있었죠. 페트라르카는 그때 평생 그가 아비뇽에 머물렀을 때는 교황이 유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페트라르카네 집이 페트라르카 우리 선생님의 집이 프로방스로 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자, 인생의 갈림길.
인생의 갈림길을 보면 이탈리아와 프랑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이탈리아를 떠나서 프랑스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의 나이 약 8살 때, 7살, 8살 때 아비뇽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집에 이탈리아에 있을 때 이미 구어 이탈리아 언어는 다 공부를 했고, 옛날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부터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이런 것은 충분히 모원은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아비뇽에 있으면서 라틴어를 이탈리아에서 오신 선생님에게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라틴어와 그 논리학 이런 것들을, 수사학 이런 걸 다 공부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법학을 공부하라고 합니다. 아들을. 약 1316년 페트라르카가 약 12살의 나이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대학이냐면 몽페이에 대학이라고, 몽펠리에 또는 몽페이에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몽펠리에 대학에 이 페트라르카를 입학시킵니다. 12살에. 그래서 4년 동안 거기에서 공부하게 만듭니다. 뭘 공부한다? 법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때 페트라르카는 아버지 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종적으로 하죠. 그러나 몰래 보는 것은 항상 라틴 문학이었어요. 라틴 문학, 라틴 성인들 같은 훌륭한 분들의 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키케로 같은 사람, 아고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요. 그것이 커다란 이제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중에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1326년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 법학 공부를 그 마르세유에서 몽페이에서 4년 공부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야, 이제 너는 공부 좀 했으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해라 하고 볼로냐로 보냅니다. 볼로냐에 가서 6년 동안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총 10년 하거든요. 볼로냐에서 6년째 되던 날,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고 아비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제, 남동생 한 명하고 같이 있게 되는데, 어느 날 1327년 4월 6일 어느 날 산타키아라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서 한 아름다운 아가씨를 봅니다. 여인을 보고 그녀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모두에게 알려진 것은 라우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를 만난 것은 인생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은 꽤 많이 놔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고향에 와서, 고향은 아니고 아비뇽에 와서 놀고 거기 굉장히 기후도 좋고 한 지역이거든요. 프로방스 지역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으로서 이제 즐기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22살 정도 되니까 대학생 아닙니까?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놀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알게 됩니다. 돈이 더 이상 없고, 집안일을 돌봐주던 집사 이런 사람들이 돈도 뒤로 좀 뺐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르카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까? 직업을 뭐 할까?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아버지 친구들, 지인들,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너는 법학을 10년 공부했고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6년씩 공부했는데 너야말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공증인 가문이고 하니 너는 공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트라르카는 어떻게 한다? 고민합니다.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 자기는 법학이 싫거든요. 법학 공부하기 싫었고 그동안 계속해서 라틴 시인들을 읽었어요. 라틴 명문들을 읽었습니다. 사상가들을 읽고 정치, 철학 이런 사람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가 막판에 선택한 것은 공증인이 아니라 깜짝 놀랄 일을 선택합니다. 뭘 하냐면 사제가 되기로 하는 겁니다. 가톨릭 사제. 볼로냐에서 공부할 때 로마의 유명한 명문 가문이 있는데, 그 당시에 2개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꼴론나 가문이었습니다. 로마를 양분하고 있었던 가문입니다. 추기경 교황을 배출해내는 가문이었어요. 엄청난 가문이었죠. 거기에 볼로냐에서 알게 된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왜냐? 그 삼촌네 이런 분들이 아비뇽에 와 계신 거예요. 추기경 주교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아비뇽에서 자기가
사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의 추천으로 그 지방 꼴론나 가문의 카펠라노라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 예배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큰 대가문이나 왕들은 그렇게 했죠. 거기에서 사제직을 맡습니다. 자, 페트라르카는 평생을 조건이 사제가 되면서 뭘 원했냐면 자기는 높은 직은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낮은 거 사제 중에. 왜냐하면 페트라르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말할 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은 진정으로 사제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제가 되면 뭐가 해결되냐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분이 보장돼요. 그 다음에 엄청난 가문의 사제 카펠라노를 하면서 그 집안에 들고 나는 수많은 귀족들이나 종교인들, 하이레벨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했습니다. 또 그 집안에 엄청난 분들이 유럽을 여행할 때 이분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페트라르카는 저 프라하까지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인생에 대한 성찰과 문학. 죽음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18년 13세의 페트라르카는 모친 38세 돌아가셨는데 모친을 잃고 어머님의 연세에 맞게 38행의 라틴시로 애절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이때 페트라르카는 인간의 숙명인 죽음과의 만남을 경험하였고 이후 부친과 친구들의 죽음, 라우라의 죽음, 1348년 흑사병으로 이건 잘못됐습니다. 1348년에 흑사병이 생겼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우라는 맞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만난 거하고 헷갈렸네, 지금. 1348년에 흑사병으로 라우라가 죽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죽음은 그에게 전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성찰의 기회를 갖게 주고요. 그 다음에 지상의 모든 것은 찰나적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13세라고 하면 그런데 대학교를 12살에 들어갔거든요. 그 전에 엄청난 독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게 신과 구별되는 인간의 한계적 운명을 성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데, 신과 구별되는 인간의 한계적 운명.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죽음에 관한 페트라르카의 생각. 페트라르카가 존경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아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탈리아 말하는 아고스티노, 자기의 작품 세크레툼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A는 아고스티노입니다. 자기의 서기 약 350년경에 이제 있었던 분인데 나중에 성인이 되시죠. 그런데 그분과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고스티노가 영혼을 맑게 하려 할 때의 최선책은 바로 자네가 겪은 그 불행들을 잊지 않고 죽음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네. 이렇게 이 정도 번역되면 그렇게까지 큰 감동이 안 오는데, 이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보고 하면 어린 나이에 페트라르카가 죽음에 대해서 느꼈고 이것들이 평생 동안 자기의 작품 속에도 이제 짙게 깔린다는 겁니다. 페트라르카와 욕망. 페트라르카는 이 1341년에 개관시인이 되는데, 개관시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관시인 하면 영문하게 말하는 개관시인을 많이 생각하는데 마땅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인으로 또는 영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머리에 이렇게 감찰나무, 오크라고 하는데 그 에르체라고 이탈리아 말로 합니다. 그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는 거죠.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월계관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월계수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관시인이 되는데, 이거를 모든 인맥을 통해서 되고 싶다는 것을 표출해가지고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중에 이걸 엄청나게 욕망이, 이대가 너무했다라는 것을 후회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제 신분으로 2명의 사생아를 출산합니다. 물론 이때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사제도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질 당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장려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본인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사생아를 출산해서 아들 조반니, 비교적 일찍 죽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파비아라고 하는데, 이제 그 페트라르카가 그곳에도 꽤 오래 머무르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남기고 하는데, 조반니가 이제 있었고, 그런데 여기는 실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본인이 치명적이었던 게 이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한 명의 딸아이가 태어납니다. 프란체스카. 이게 우연이 아니다. 자기 이름이 프란체스코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1343년에,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와요. 동생이 자기 이승과는 작별하고 이제 수원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게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맑고 순수한 그런 사랑을 전해들은 거죠. 페트라르카는 거기에 충격을 또 먹습니다. 그게 부담감이 크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웃시는 아비뇽시를 떠나서, 아비뇽은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황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인적이 거의 없는 산간지역, 발기우사라고 하는 지명 이름입니다로 옮겨서 고독한 삶의 길을 갑니다. 라틴 고전을 좋아하던 페트라르카, 12세기 페트라르카가 몽펠리에 대학의 법학과 시절 책을 두고 벌어진 아버지와 일합니다. 이건 페트라르카만큼 이탈리아에서 책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책을 갖고자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봤을 때. 12살에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뒤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얘가 법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것도 막 읽는 거예요. 그런데 몽펠리에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아비뇽하고 아버지가 계신데 하고 어느 날 몽펠리에를 찾아갔는데, 기숙학교였겠죠. 찾아갔는데 이 아들 프란체스코가 엉뚱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하신 거예요. 12살, 13살. 우리 뭐 중학생 아들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하기에 자기가 엄하게 다스리면 얘를 이걸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책을 화를 내면서 뺏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12살 먹은 페트라르카가, 프란체스코가 아주 꼬맹이죠. 꼬맹이가 책에 남아있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지구가, 세상이 떠날라갈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책이냐.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불린 데서 이렇게 책을 꺼냈다는 일화가 제가 읽은 책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페트라르카는 라틴 고전을 좋아했고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좋은 책은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에게 두 스승이 계셨는데 한 분은 키케로고 한 분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치체로 하는데 치체로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사람이고요. 로마의 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죠.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수없이 많은 명언들을 남긴 사람이야. 책 없는 밤은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다. 등등의 수없는 말을 했던 분이고, 여기는 뭐 그런데 하나 키케로가 완벽한 사람으로 그 페트라르카는 알고 있었어요. 야, 정말 너무너무 완벽한 분이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1345년 베로나, 이탈리아의 베로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베로나 대성당의 도서관에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책들이 있는 것을 봤는데 어떤 책들이 카탈로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목록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지? 하고 봤더니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안에를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있으나 있는 줄을 몰랐던 책이에요. 그게 키케로의 서간문입니다. 이걸 읽어보고 편지를 씁니다. 돌아가신 키케로에게 자기가 써요.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당신 책을 많이 읽었는데 처음 본 책을 보고 쓰는 거예요. 그 책에 근데 서간문에는 일종의 일기같이 내면에 들어있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밖으로 그동안 보여준 그거하고는 다른 흠투성이의, 모순투성이의 키케로를 알게 됩니다. 처음엔 엄청나게 실망했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더 존경하는 사람으로 키케로를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흉물이 있는 그마저도 위대해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인정하고 그걸 참회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트라르카도 나중에 세크레툼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 이유도 이것도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이거는 정말 제가 지금 들어도 전율이 딱 오를 정도의 말입니다. 말씀드리면, 자, 이 방투산이야, 몬테 방투라고 하는 건데 바람이 많이 부는 산이래요. 한 2,000m 정도 된답니다. 프로방스, 아비뇽 근처에 있는 산인데 그 당시에는 등산이라는 걸 안 하던 시절이에요. 나무하러는 가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페트라르카 최초의 등반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상에 올라 주위의 절경에 감탄하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이렇게, 무슨 산에 가면서도 책을 갖고 가냐? 근데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미니어처 식으로. 지금도 이탈리아는 그런 버전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품에 늘 품고 다녔던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고백록을 딱 펴니다. 산에서 쫙 보고 이렇게 딱 펴는 거예요. 그런데 펴자마자 펼쳐지는 부분이 페트라르카로 하여금 쇠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건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인간들은 높은 산의 정상, 바다의 큰 파도, 장대한 강의 흐름, 대서양의 광활함을 찾아가며 찬미하고 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에는 감탄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무심하다, 무관심하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부터 시작해서 이런 성찰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제가 읽은 책에는 동생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2,000m 되는 상의 정상에서 갑자기 형이 말을 안 하고 숙소에 내려올 때까지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절은 지금도 우리가 경구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페트라르카의 이정표, 제가 조금 이따가 끝내겠습니다. 페트라르카가 이렇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이거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의 이정표인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그릴 수가 없어서 여기가 이제 몽페이에고요. 여기가 그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발기우사고요. 여기가 아비뇽입니다. 요게 이제 이탈리아 반도죠. 여기가 피렌체고요.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데가 이 아루코입니다. 여기가 바로 파도바고 여기가 베네치아입니다. 이쪽 지역이고. 밀라노에서도 이제 1353년에 완전히 귀국한 데는 밀라노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피렌체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피사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이쪽으로 가신 거죠. 자, 제가 사실 이 강의를 맡아가지고 지난 1월 말에 제가 여기 그 페트라르카가 모셔져 있는 이 아르과 페트라르카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진짜로 제가 사진 찍은 거고요. 강의 때 보여드리려고. 이게 그분의 그 동네 성당 옆에 있는, 성당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묘비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집이 2층으로 되는데 2층에 딱 올라가면 이렇게 정말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렇게 온갖 이렇게 그림이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이거 다 이제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라우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이분 같은 분이 이렇게 페트라르카하고 벽화입니다. 이게 이런 게 있고요. 자, 네, 요 그림 보라고 이제 제가 보시라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페트라르카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페트라르카고 이분이 라우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탈리아 깐소니에레 버전의 표지에 이분의 사진이 이렇게 올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복식사라든가 그 당시에 미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자, 깐소니에레의 문학사적 의,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 근대 서정시의 정전이다. 바이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타리니 같은 교수가 평생을 페트라르카를 연구하신 분인데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피렌체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서양의 시문학을 통틀어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된 한 권의 시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의 깐소니에레이며 또 시적 정체성을 갖춘 서정의 규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페트라르카의 깐소니에레이다. 이런 데피니션을 하죠. 평가를 합니다. 제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했습니다. 사실 원래 페트라르카는 자기 작품을 깐소니에레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썼습니다. 페트라르카는 전부 다 자기 작품은 모든 작품의 이름은 라틴어로 썼습니다. 레룸 불가리움 프라그멘타 이렇게 했는데 세속적인 단편들, 부분들, 파편들에 대하여 이런 식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단테가 자기 작품을 신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코미디라고 했어요. 페트라르카도 자기 작품을 깐소니에레라고 감히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냥 이야기 단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세속적인 거. 그런데 후학들이 이렇게 깐소니에레로 요즘은 다 불러서 주로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바꾼 이유 생각해 봤을 때 첫째는 라틴어가 돼 있다. 이탈리아로 바꾼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이 366편의 시가 담겨있는 이 시는 정말 정교하게 서로가 서로를 불러주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들의 의미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관계되어 있어서 시들이 문학적으로 세련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뛰어난 통일성과 상호 유기적인 면이 강한 점이 마치 시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미미한 점들은 이런 거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해서 이 깐소니에레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탈리아어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리스펙트하는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구조는 1년 366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소네트가 서시죠. 그 다음에 1+365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너를 1년 내내 좋아해. 1년 내내 생각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1년만 하고 끝난다는 거 아니죠. 그건 여기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볼 수 있습니다. 단테도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했고 보카치오도 데카메론에 100개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숫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자, 이 작품 속에 보면 시들이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네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317편, 깐소네 29편 이렇게 이런 형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네트를 완성했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세속을 노래할 수 있었던 페트라르카.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트라르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법학 공부를 엄청 하고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어느 날 본인은 종교인으로 사제로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 비하면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약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페트라르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다. 하느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느님은 나를 만드신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걸 아시고 만드신 하느님이 만드신 나는 의미가 뭘까?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 또한 의미가 있고 값지다. 그렇다면 내가 값진 것이라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겠는데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꿈틀거리는 어떤 느낌, 생각을 표현하는 것 또한 값진 것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페트라르카의 서정성이고 이런 것들이 인문주의, 사실은 본인 스스로 내가 최초의 인문주의자 이런 말은 못해요. 그런데 누가 해줬냐면 보카치오가 해줍니다. 서가문에서 당신은 최초의 인문주의자시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페트라르카는 세속을 노래할 수 있었던 시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랑, 이 작품 속에는 주로 사랑, 라우라,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성찰, 헌시도 있습니다. 동생이나 친구들, 떠난 친구들과의 헌시, 그 다음에 조국의 사랑하는 나라, 이탈리아 미야,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패한 교황청에 대한 일침 등등을 얘기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자, 소네트는 원래 1241년에 이제 시칠리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데 14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4433 행의 길이는 11음절, 모든 행은 11음절로 되어 있고 완전한 가구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정형시가 되죠. 자, 제가 요 곡만 원문 한 번만 14행짜리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Petrarca의 깐소니의 서시입니다. 1번 곡인데, Voi che ascoltate in rime sparse il suono di quei sospiri, ond'io nudriva il cuore in sul mio primo giovanile errore, quando era in parte altr'uomo da quel chi sono, del vario stile in chi io piango e tragiono, fra le vane speranze e il van dolore, ove sia chi per prova intenda amore, spero trovar pietà, nonché perdono. Ma ben veggio or sì come al popol tutto, favola fui gran tempo, onde sovente di me medesmo meco mi vergogno. E del mio vaneggiar vergogna è il frutto e il pentersi e il conoscer chiaramente che quanto piace al mondo è breve sogno. 자, 내용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작품, 이건 이제 같이, 그냥 자기가 사랑에 빠진 날, 세 번째 시인데요. 그날, 이 부활절 직전이에요. 부활절. 그날, 창조주에 대한 동정으로 태양의 빛을 잃었던 바로 그날. 그대의 아름다운 두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여인이여 나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 정신을 잃고 말았다오. 성스러운 날인지라 밀려오는 사랑의 충격에 몸을 사릴 때가 아니라 느껴져 믿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니 이렇게 나의 재난들은 모두의 고통 속에 시작되었다오. 사랑 앞에 완전히 무기력한 나에게 사랑이 찾아들고 또 심장으로 향하는 길은 두 눈으로 활짝 열렸으니 이 내 두 눈은 눈물의 통로가 되었다오. 하지만 그 상태에서 화살로 나를 상처내고서도 정작 무장한 당신은 활조차 보여주지 않는 것은 사랑의 영광스러운 행동은 아니라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활은 큐피트의 화살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 여자분은 사랑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심한 그 반응이 없는 부분을 얘기하고요. 인생의 이제 찰나를 얘기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게 그때도 이제 인생은 쏜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들 있죠. 페트라르카 깐소니에레를 읽어보면은, 야, 정말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표현은 이미 다 하셨어요. 우리는 다 이미테이션입니다. 거기에서 패러디식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무리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저기 교재 강연집에 22쪽에 나와 있는 것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서정시의 효시로 평가되는 깐소니에레를 남긴 페트라르카는 최초의 인문주의자임을 자인했고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식한 페트라르카는 그러한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다. 결국 오랫동안의 성찰과 고뇌가 함께한 순간들이 주옥 같은 산물들을 낳고 이들은 40여 년간의 지속적인 언어의 조탁을 거쳐 가장 문학적인 형식으로 표현되어 깐소니에레를 탄생시킨다. 개인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 그의 글쓰기는 예술에 있어서는 서정시로, 사상에 있어서는 인문주의라는 형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결국 서정시의 효시로서의 작품을 남긴 것과 최초의 인문주의자로 평가되는 것은
모든 관심과 기준이 종교적이었던 신앙의 시대에 개인에 대한 관심, 즉 인간의 솔직한 솔직한 감정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 위대한 라틴 작가들의 삶과 작품은 그에게 강한 믿음을 주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서정시의 예술적 체험을 요약하고 완성한 걸작으로서 깐소니에레는 심리적 범주의 최고의 자리로 사랑의 순간을 고양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심리적 범주 안에서 페트라르카는 더 이상 봉신이나 궁정인이 아니라 근대적인 지식인이자 전문가인 개인으로서의 시인은 윤리적, 이상적 자신 앞에서, 그리고 신과 세상 앞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불안한 의식의 움직임들을 경청하고 자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저희들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